아메리카 인디언은 어디서 왔나? 인류는 언제부터 이 지구 위에서 살게 되었나? 이런 의문은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다. 종래의 학설에 의하면 인류는 약 200만 년 전에 동부 아프리카에서 진화되어 100만 년 전에는 유럽과 아시아로 펴졌으며 1만 2천 년 전에 이들이 베링 해협을 거쳐 북미 대륙으로 건너갔다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종래의 주장에 대하여 근래 소련의 고고학자 유리 모차노프는 새로운 학설을 내세워 주장하기를 시베리아에서 발견된 돌로 된 도구들이 영국의 고고학자 메어리 리키가 케냐에서 발견한 200만 년 전에 호모 하빌리스가 사용하던 것과 매우 흡사하며 또 그 도구들이 발견된 토양이 지리학적으로 180만 년 전에 생성된 것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도구들을 사용하던 최초의 인류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같은 시기에 생겨났거나 또는 어쩌면 아시아에서 최초의 인류가 나타났을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유네스코 풀이라는 잡지에서는 소련의 고고학자 비탈리 라리체프의 글 시베리아의 구석기 문화를 게재하면서 흔히 시베리아를 얼어붙은 불모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그러한 견해는 잘못된 것이라고 하였다. 그 까닭인즉 이 시베리아에서 구석기 시대의 유적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유적지가 바로 시베리아의 말라이아슈 유적이다. 1975년부터 고고학들이 발굴하기 시작한 이 유적지는 중부 시베리아의 벨리라우스 강과 노비스비르크 산과 아비칸 산을 가로지르는 산맥에 위치한 계곡 지방으로서 이곳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으로 조사해 본 결과 약 3만 5천 년 전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이 이 주거지에서 생활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인류가 생활하는데 가장 적합한 조건들을 고루 갖추고 있는 이 말라이아슈 지방에서 발굴된 뼈를 살펴보면 사냥, 야생마, 술록, 영양, 산토끼, 사슴, 들소, 콧불소, 여우 등 많은 종류의 야생동물들이 무수히 서식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수천 미터에 이르는 촌락을 형성하여 진보된 복합 문화를 발달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다. 또 말라이아슈 유적지에서는 붉은색, 노란색, 검은색, 초록색, 진홍색, 보라색 등 온갖 색깔로 그려진 정교한 그림들의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모두가 뛰어난 솜씨로서 그들의 탁월한 예술적 재능을 나타내고 있다. 종래 구석기 유물이라면 매우 무디고 조잡한 것으로 여겨왔는데 이곳의 유물 중에는 정교하게 조각된 맷돌과 독수리와 거북 등이 새겨진 석기 조각품도 있어 그들에게 고유한 토착 예술의 뿌리가 존재했음이 분명해졌다. 이와 같이 새롭게 발견되는 시베리아의 구석기 유물들은 인류의 문명이 아프리카에서 기원했다는 통설을 뒤엎고 아시아에서 기원했다고 주장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1920년대에 고고학의 권위자들이 회합하여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어디인가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이 있었다. 그 당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인류 문명의 요람지가 아시아라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아시아에서 중근동아시아 일대로 이동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렇다면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어디에서 왔는가? 이런 물음에 대하여 대부분의 학자들은 제일 먼저 아메리카 땅에 건너온 종족은 인디언인데 이들이 아시아로부터 베링 해협을 건너서 왔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인디언들이 어디에서 언제쯤 건너왔느냐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르다. 처음에 미국인이라는 책을 저술한 G.H.S. 부시넬의 견해는 아래와 같다. 신세계로 인간이 이주하는 데는 지리와 기후 등의 조건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들이 신대륙에 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베링 해협이었다. 배가 발명되기 전에 인디언들은 마른 땅을 건너지 않을 수 없었다. 대략 BC 2만 5천 년에서 9천 년 사이에는 동북아시아와 알래스카가 넓은 평원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위스콘신이라고 불려지는 제사 빙하기에는 지금보다 해면이 훨씬 낮았고 물은 얼음에 잠겨 있었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캐나다와 미국의 북부 지방은 두꺼운 얼음으로 덮여 있지 않고 넓은 평원으로서 아시아 대륙에 연결되어 있었다. 이때가 대략 BC 2만 5천 년경이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쉽게 알래스카를 정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그러다가 BC 1만 8천 년경부터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막혀버렸는데 그것이 약 8천 년 동안
계속되었을 것으로 본다. 그러다가 BC 850년 그 이후부터는 기후가 따뜻해져서 빙하기가 끝났다고 본다. 추운 날씨가 지나가고 BC 5000에서 2000년 사이에는 현재보다 훨씬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었을 것으로 본다. BC 8000에서 5000년 사이에 기후가 따뜻해져 대양이 물로 가득 채워짐에 따라 이제는 육지로 건너오지 못하고 배를 타고 건너왔다. 베링 해협 지금도 얼음 위로 걸어서 건널 수 있는데 배를 언제부터 사용해서 베링 해협을 횡단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BC 7000년경에 이미 북유럽에서 배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인디언들은 훨씬 그 이전부터 사용했던 것 같다. 위와 같은 주장은 그 밖의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도 많이 주장되어 왔는데, 그러면 지금도 그곳 미주 대륙에 거주하고 있는 인디언들의 선조들은 어디에서 건너 온 어떤 종족이었을까? 이런 의문에 대하여 아시아의 요람지에서 살던 인간들이 베링 해협을 통하여 그곳으로 건너갔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면서도 그들의 건너간 연대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그 견해의 차이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중 몇 가지의 견해를 예를 들면 지리학자인 GF 카터 박사는 약 10만 년 전에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주의 샌디에이고에 도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고고학자인 JB 그리핀 박사는 2만 년 내지 3만 년 전에 인간들이 신세계에 도착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인디언들은 어디에서 왔나? 그런데 북미 대륙의 원주민들은 순수한 아시아 사람들이었느냐? 아니면 동북 아시아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건너온 유럽 사람들이 아닐까? 또 그 이주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을까?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이 새 대학에서 모인 새 학자들에 의해 밝혀졌다. 그들의 이름을 열거하면 스탠포드 대학의 조세 H. 그린버그 교수와 애리조나 대학의 스티븐 제구라 교수, 그리고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크리스틴 터너 교수팀이 신세계의 선사 역사에 대한 명확한 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내놓았다. 이 세 대학의 세 사람의 학자들은 언어, 혈액형 현존하는 고대 인디언들의 치아 형태 등을 연구한 결과 세계의 추측을 이루는 이주자들이 아시아에서 신세계로 이주해 들어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들 세 이주 무리들을 열거하면 그 첫 번째는 1만 5천 년 전에 현재의 시베리아 레나 강 계곡의 아메린드 혹은 알곤컨이 이주하였고, 둘째는 6천 년 전에 현재의 시베리아 알단 강 유역의 아타바스칸 혹은 나마이너스데네가 이주하였으며, 셋째는 4천 년 전에 소련과 중국 사이에 있는 지역에 걸터 앉아있는 아무르강 둥지의 에스키모 알류시 이주하였다고 말하였다. 이 세 무리들은 차례대로 이주했기 때문에 먼저 건너간 사람들은 남미까지 내려가게 되었고, 늦게 온 무리들은 북쪽에서 머물게 되었다. 이상으로 남북미의 인디언들이 베링 해협을 통하여 이주해간 경위를 살펴보자. 그들은 인디언이라고 호칭하게 된 유래는 콜럼부스가 인도를 향해 서쪽으로 항해한 지 70일 만에 쿠바 북쪽 바하마 군도에 도착하였는데, 그는 고국인 스페인에 돌아가서 나는 인도에 갔다고 선언하면서 거기 사는 주민들을 인디언이라고 부른 데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인디언의 뿌리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언어를 연구한 그린버그 교수는 200개가 넘는 그들의 언어들을 세 가지의 부류로 분류하였다. 그중 아메린드가 가장 큰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넓은 지역에 펴져 있었고 또 가장 오래된 언어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아타바스칸 혹은 나데네는 캐나다와 북캘리포니아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아파치나 나바오도 이 나데네를 사용해왔다. 그 다음에 에스키모 알류선은 북아시아 언어와 매우 유사한 점이 많다고 하였다. 그린버그 교수는 시베리아의 원시 언어를 연구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인디언의 언어의 유사성을 발견하기 위해서다. 그는 언어의 유사성을 통해서 인종학적인 유사성을 탐구하려고 노력하였다. 인디언들은 그 이주 연대가 서로 달라도 많은 점에 있어서 상호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그들의 뿌리가 하나라는 것을 증명해준다. 아메리칸 인디언의 유래와 그들의 신세계 이주에 관하여 언어 인류학자인 그린버그 교수와 인종학자인 제구라 교수 및 인류학자인 터너 교수는 서로 연구 결과를 놓고 종합 토론을 전개한 결과 인디언의 언어가 종래 생각했던 것처럼 200 혹은 300개가 아니고 단지 3개의 언어군으로 축소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린버그 교수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가장 넓게 사용한 언어가 알고킨이고 그 다음이 아타바스칸과 나마이너스데네이며 세 번째가 에스키모 알류시라고 말했다. 제구라 교수는 인디언의 혈액형을 A, O, B, RH형으로 나누어서 분류하여 발표하였는데 그도 역시 인디언을 크게 나누면 세 부족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그린버그가 나눈 세 부족에 자기의 혈액형 연구 결과도 맞추어서 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매우 놀라운 발견이라 하겠다. 그리고 그는 또한 언어의 분포에 있어서도 역시 위의 세 지역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강의가 끝난 다음에 제구라 교수는 그린버그 교수와 의견이 일치함을 말하였는데 이것은 같은 문제를 놓고 서로 다른 측면에서 연구한 결과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또 터너 교수는 치아 형태를 분석하여 인디언의 유래를 추적하였는데 그들의 어금니 수를 먼저 검토하였다. 예를 들면 유럽인들은 어금니의 뿌리가 2개이고 어금니의 뿌리가 3개이면 아시아인 아니면 인디언들의 2이다. 그래서 치아의 형태는 인종의 유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터너 교수는 직접 시베리아와 중국에 다녀왔는데 그는 거기에서 8,000년 내지 2,000년이 되는 인간의 이빨들을 조사하였다. 이 이빨들은 시베리아와 만주 일대에서 발견된 것이었다. 이러한 터너 교수의 치아 형태에 의한 분류는 제구라의 혈액형에 의한 분류와 일치하였고 그린버그의 언어에 대한 분류와도 일치하였다. 이렇게 하여 이들 세 학자들은 인디언의 유래에 대한 공통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인디언들의 세 부족이 동시에 이주한 것이 아니고 제1차로 15,000년 전에, 제2차로는 6,000년 전에 그리고 제3차에는 4,000년 전에 각각 이주해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인디언의 종교와 무속, 인디언의 마을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동네 어구에서 있는 우리의 장승 같은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인디언족들의 이런 장승들은 그들의 토템 숭배에서 연유한 것인데 거기에 등장하는 동물로는 곰, 까마귀, 여우, 독수리, 비버, 사냥, 상어, 고래 같은 것들이다. 그들은 동이족에서와 같이 까마귀를 대단한 영물로 취급하는데 태초의 까마귀가 인간과 만물을 만들었다고 믿고 있다. 태고 때에 아직도 세계가 혼돈 속에 있을 당시 이 까마귀가 혼동해서 우주를 창조한 것으로 신앙하고 있다. 알래스카 웨일즈 섬에는 여러 대의 장승 기둥이 서 있는데 그 중에는 곰 장승이 머리에 고래를 이고 있는 것도 있고 사람의 어깨 위에다 까마귀를 얹고 있는 것도 있다. 인디언 토템 가운데서도 가장 흔한 것이 곰인데 트링기트 인디언들은 곰을 가장 숭배하며 절대로 곰을 잡아먹지 않는다. 그 까닭인즉 곰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하이다 인디언들은 지금도 그들이 곰 어머니로부터 내려온 후손들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또 알래스카 연해의 인디언들은 회색곰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신봉하고 있으며 곰 어머니에 관한 재미있는 신화를 가지고 있다. 이런 곰 숭배 사상은 우리의 단군설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인디언들의 창조 신앙 속에 가장 많은 신화소는 물과 어머니 신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푸에플로 인디언들의 최고 신인 주니 신은 남녀의 양성을 모두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신이란 남녀의 양성을 다 초월해서 존재한다는 그들의 신앙 때문이다. 케레스 인디언들은 생각하는 여인이라는 수시스티나코 여신을 창조신으로 모시는데 이 여신을 지하에서 살고 있다. 또 호피 인디언들은 단단한 존재의 여인 후르잉 우티를 창조신으로 모시는데 이 여신은 땅 자체이고 해나 별과 같이 살고 있으며 그의 아들이 바로 땅의 곡식의 신이라고 믿고 있다. 오랜 옛날에 이 세상에는 물밖에 없었는데 후르잉 우티는 매우 작은 땅 탈라쇼모라는 산 봉우리에서 살았다. 그 여신은 달, 별과 석탄, 조개구슬 같은 단단한 물건들을 소유하고 있었다. 아라파오 인디언의 창조 신화에 있어서도 태초에는 이 땅이 온통 물에 덮여 있었는데 큰 신령님이 거북에게 명하여 바다 밑으로 내려가서 진흙을 가져오라고 한다. 그러나 거북은 바다 밑까지 도달할 수가 없었다. 다음에는 비버에게 명하여 진흙을 가져오게 하였는데 비버는 성공적으로 진흙을 가져올 수 있었다. 큰 신령님은 이 진흙을 사방에 던져 흩뜨렸는데
이것이 바로 우주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상이 인디언들의 창조 신화들인데 인디언의 부족 가운데는 또 최고신을 신봉하는 부족들도 있다. 조지아 해협 부근에 살고 있는 콰티크트, 누트카, 벨라, 쿠라 같은 부족들은 칼스라는 신을 최고의 주제신으로 신봉하는데 이 칼스라는 말은 위에 계신 분이란 뜻이다. 이보다 좀 낮은 지위에 있는 신들은 이 킬스 신에게 종속되어 그에게 봉사한다는 단일 신관이다. 이러한 신관은 중국, 한국, 일본 등지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고 조셉 H. 회리는 그의 저서에서 지적하고 있다. 또 나바호 인디언들의 우주관은 모든 사물이 인격화되어 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그들은 모든 사물에 인격성이 부여되어져 있다고 믿는다. 나바호 언어에서 자동사를 써서 표현하는 것보다는 타동사를 쓰기를 더 좋아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인디언들의 신앙 가운데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것이 샤머니즘이라 할 수 있다. 인디언들은 인간이 정령들과 직접 교접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이러한 교접은 자식들에게 대대로 전승되어 내려간다고 믿었다. 즉, 어떤 부모가 병을 고치는 샤먼을 행했다면 그 샤먼이 그 부모의 자식들에게까지 대대로 그대로 전해진다는 말이다. 어떤 샤먼은 질병뿐만 아니라 전쟁과 평화 같은 중요한 사건들도 결정한다. 그리고 샤먼들은 이크투샤란 말을 할 때마다 부들부들 몸을 떤다. 이러한 입신정령 숭배 사상은 앞에서 설명한 나바호의 언어와 문법 속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그들은 언어를 분석해보면 사물의 영은 나보다 높은 것이지만 사물 그 자체는 사람보다 낮다는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랜 옛날에 사냥꾼들이 신령한 사냥들을 죽였기 때문에 살해당하고 말았는데 그때 살아남은 사냥꾼들이 스키나 강으로 돌아왔다. 어느 날 강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큰 회색곰이 나타나 어부의 통나무 뗏목을 모두 부숴버렸는데 그 곰은 창에 맞아 죽는다. 어부는 이 동물이 곰이라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이 곰은 사람의 얼굴과 사람의 머리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 어리석게도 그 어부는 곰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린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 물의 신들은 크게 노하여 땅과 산까지 물로 채워 홍수를 일으킨다. 이때부터 인디언들은 곰과 고래를 함께 토템으로 숭배하게 되었다. 인디언의 신화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곰과 함께 고래도 그들의 숭배 대상으로 등장하는 내용이다. 인디언들의 곰 숭배 신앙은 아시아 일대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여겨진다. 곰과 고래가 함께 등장하는 신앙은 아시아 대륙의 곰 숭배 신앙이 베링 해협 근처에 있는 바다의 고래 신앙과 접합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형상이라고 생각된다. 캘리포니아의 인디언 가운데는 곰 의사가 있었는데 그들은 수호신으로서 곰을 숭배하는 의사들이었다. 이 곰 의사들은 북과 방울을 사용했는데 정령을 부를 때에는 북을 치고 방울을 흔든다. 우리나라의 무당과 비교 바랍니다. 북미주의 인디언들은 주로 북을 사용하고 방울은 남북 미주 인디언들이 모두 사용한다. 북미주의 인디언들은 주로 북을 사용하고 방울은 남북 미주 인디언들이 모두 사용한다. 곰 숭배 예배의식은 어느 지역에서나 유사성이 있고 매우 넓은 지역에 퍼져 있는 것이다. 곰의 정령을 받게 되면 남자는 활을 잘 쏘아서 사냥에 능해지며 여자인 경우는 좋은 어머니가 되어 음식을 맛있게 요리하며 부지런해진다고 그들은 믿고 있다. 인디언들의 놀이 인디언족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하는 놀이 가운데는 실뜨기, 고누, 윷놀이 등이 있는데 이것들이 그 형태나 방법에 있어서 우리들의 그것과 너무나 흡사하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맥팔렌 같은 학자들은 이런 놀이가 중국에서 건너왔을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모든 서양 학자들이 한국의 것을 중국의 것이라고 혼돈하고 있듯이 그들 또한 이것을 혼돈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더구나 윷놀이, 싱뜨기, 고누 같은 놀이는 우리나라 어느 지방에 가도 흔히 있는 놀이이며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놀이를 즐겨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니 이것이 한국에서 유래하였음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는 사실이다. 흔히들 인간을 놀이의 동물이라고 하고 이 놀이에서 출발하여 문명을 창조해왔다고도 하는데 이것은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의 연장이 바로 인류의 문명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서도 실뜨기 놀이는 실을
양손에 걸고 이리저리 여러 가지 모양으로 뜨는 것인데 이것은 일본,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뉴기니 등 세계 전역에 널리 펴져 있는 놀이이다. 인디언들의 이 실뜨기 놀이는 백인들이 미국 땅에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그들은 이 놀이에는 어떤 마술적인 요소가 깃들어 있다고 믿고 있다. 그들은 또 이 실뜨기 놀이를 손으로 뿐만 아니라 발가락, 이빨, 입술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 없이 혼자서 하기도 하는데 한국인들이 하는 것과 꼭 같다는 것이 놀랍다. 그 다음은 인디언들의 윷놀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그들은 이것을 경마놀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놀이에서 그들은 우리의 유판 같은 둥근 판을 만들어 놓고 윷길이만한 막대기를 던져서 그 엎어지고 찾쳐지는 모양에 따라서 윷말을 쓰는데 막대기 수는 3개로서 우리의 4개와 다르다. 그러나 윷판 위에 말이 가는 방법과 상대방의 말과 겹쳐질 때 잡을 수 있는 등 우리의 그것과 마찬가지이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의 각 지방에 널리 퍼져 있는 고누꼬누 혹은 꼰 등 많은 놀이들이 우리와 너무나 비슷하다. 맥팔렌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150여 가지의 인디언 놀이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들 중에는 한국의 민속과 비슷한 것이 허다하여 그들과 우리가 한 뿌리임을 입증해주고 있다. 또 미주의 산지에 있는 아파치족들의 생활과 풍습 그리고 그 모습들이 우리와 매우 흡사할 뿐 아니라 아파치라는 호칭 그 자체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이다. 그리고 저 찬란했던 잉카 문명, 멕시코 문명 등도 그 근원이 아시아의 동방에서 건너간 것이니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기대된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